바늘을 꺼내서 이렇게 잡아서 뽁 하고 찔러줍니다. 짠 부분을 이렇게 압출을 해줍니다. 너무 꿀팁인데요? 그죠? 이런 거 알려주시면 이제 손님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원장님, 저 얼굴에 좁쌀 여드름 났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봅시다. 이거 끝나고 한번 짜드릴까요? 근데 이거 조그만데 굳이 짜야 돼요? 그럼요. 좁쌀 여드름은 짜내야죠. 그럼 그냥 손으로 이거 짜면 에헤이! 피디님 지지해요. 더러운 손. 아니 그러면 네. 좁쌀 여드름 나면 짜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못 짜면은 네. 이거 날 때마다 피부과 와야 돼요? 본인이 깨끗이 잘 짤 수 있으면은 직접 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피부과 가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긴 하죠. 근데 방금은 카메라 만지던 손이었잖아요. 제가 오늘 그러면은 이거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집에서 이제 혼자 잘 압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이 뭐예요, 원장님? 좁쌀 여드름, 이건 사실 의학적인 정의는 아닌데요. 여드름은 의학적 정의이고 좁쌀은 이제 그 생긴 모양을 지칭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외관상 좋지 않고 화장했을 때도 이제 발라도 툭 튀어나오는 게 보기 쉽기 때문에 좀 흔하지만 흔한 만큼 신경이 좀 쓰이는 친구예요. 흔히 뭐 뾰루지라고도 하죠. 여드름의 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드름 중 한 단계다 보니까 여드름이랑 생기는 원리는 똑같아요. 여드름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한 피지 분비에 모공이 막히면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딱 피지 분비가 과하게 나가는데 출구가 막혔어. 근데 밑에서는 계속 분비가 되고 있으면 풍선 불 때 커지듯 나갈 곳이 없으니까 피부 밑에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눈으로 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좁쌀 여드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놔두면은 터질 때까지 커지는 건가요? 이게 뭐 피부가 실제로 피지가 늘어나서 터지진 않죠. 근데 피지는 우리 피부에 있는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식량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곳에는 세균이 들끓습니다.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피지가 한가득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균들이 증식을 하고 균들이 증식을 하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생기면서 빨개지는 소위 우리가 진짜 말하는 좁쌀 여드름이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아까 풍선에 비유를 했는데 풍선 껍질, 즉 피지를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들이 염증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다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풍선이 터져서 찢어진 것처럼 피부가 푹 파여서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좁쌀 여드름 방치하면은 흉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놔두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사실 뭐 모든 여드름이 다 심하게 염증이고 치고 다 흉이 남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 염증이랑 균을 이겨내서 다시 아물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 우리 피부 얼마나 소중해요. 더군다나 흉터가 생기면은 한번 남으면은 이제 이 치료한 난이도가 피부과에서도 끝판왕인데,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 같은 좁쌀 여드름들을 방치하지는 말자는 거죠. 방치하면 안 되니까 네네. 이게 얼굴에 났을 때 뭘 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원장님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얼굴에 뭐 났을 때 네. 이게 좁쌀 여드름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좁쌀 여드름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얼굴에 뭐 났다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좁쌀 여드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네네. 얼굴에 이제 뭐가 났다. 이거를 좀만 더 격식 있게 표현하면은 요철이라고 하거든요. 얼굴 피부에 생기는 요철이 병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의사들도 눈으로만 보고 진단하면 다 맞추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반인분들이 어떻게 다 감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흔한 것들만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그럼 아마 감별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가장 좀 흔한 것들이 좁쌀 여드름, 비립종, 편평사마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위치, 색깔, 크기, 분포, 호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의 위치는 T존에 자주 호발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아까 피지 분비량이 많은 곳에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 얼굴에 있어가지고 이 T존 쪽이 가장 피지 분비량이 그나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가 났다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색깔은 약간 하면서도 조금 노르스름한 색이에요. 크기는 이제 이름처럼 진짜 쪼매나요. 왜냐면 이게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좁쌀 여드름이 좀 커지면은 이제 세균들이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그때부터 빨개지기 때문에 큰 좁쌀 여드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쪼매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개 정도. 그래서 포발하는 상황이 이제 내가 안 씻고 잤어. 네, 그때 좀 잘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씻고 자야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비립종이거든요. 비립종은 좁쌀 여드름이랑 다르게 이제 피지가 찬 게 아니라 각질이 과증식해서 안에 차 있는 종, 양성 종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은 부분, 눈가 쪽에
조금 호발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좀 하얀색이에요. 색깔이 하얀색이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좁쌀 여드름이랑 좀 구별이 안 될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되게 한쪽에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분포는 되게 독립적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하나만 똑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발하는 상황은 따로는 없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커진다 이러면은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비립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헷갈릴 수 있는 게 편평사막입니다. 요거가 호발하는 위치는 이제 이마나 목 쪽에 조금 자외선을 잘 쏘이는 곳에 호발을 하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이랑 좀 다르게 약간 갈색 쪽이에요. 좀 연갈색에서 진갈색. 크기는 약간 좁쌀 여드름이랑 비슷하게 좀 작은 편인데요. 차이점은 분포도가 되게 여러 개가 한 번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쌀 여드름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고 좀 햇볕 노출이 많고 그 부분에 선크림을 안 발랐을 때 잘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게 뭐가 났을 때 비립종인지 편평사막인지 좁쌀 여드름인지 알고 처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립종이나 편평사막이는 이제 피부과적 처치가 필요한데 좁쌀 여드름은 이제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한두 개 정도 따로 나 있는데 조금 노란색이고 T존 근처인데 내가 어젯밤에 안 씻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 있어 이러면은 좁쌀 여드름이라 보시면은 아마 99%일 거예요. 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그럼 이걸 짜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원장님이 맨날 말씀해 주시는 게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애초에 좀 안 나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쵸.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을 홈케어로 집에서 하는 방법. 아까 여드름이 생기는 원리가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늘고 그게 나오는 모공이 막히는 것. 이 두 가지를 조절을 좀 예방을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피지 분비량은 어떻게 홈케어로 조절할 수가 있냐? 술, 음식, 스트레스, 잠.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딱 먹을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음식이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만 좀 먹었다 하면은 다음날 번들번들한 분도 계신데 요건 이제 개인 체질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경험상 나는 이걸 먹으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 거라 하면은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은 얼굴이 뒤집어 놓은 것은 사람 분문 공통현상이에요.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피지 분비량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뻔한 이야기지만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운동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는 생활 습관을 만들면은 피부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량 말고 두 번째로 모공이 막히는 것을 어떻게 홈케어로 조절하느냐. 이제 속류관인 모공 위쪽이 정체가 되지 않도록 세안을 잘 해줘야겠죠. 사실 저는 과한 각질 제거나 필링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건조하거나 얇은 피부의 분들은 순하게 세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지성인 분들은 이렇게 순하게 했을 때 가족 충분히 세안이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 분들은 본인 지성이 한창 물 올라왔을 때 살리실산 AHA, BHA가 포함된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조절이 됐어. 근데 좀 조절이 되다 못해 나중에 또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그때는 기본 클렌징 폼으로 돌아와서 세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방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저처럼 저는 이미 나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셀프로는 짜면 안 돼요. 셀프로요?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혼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주사바늘, 두 번째가 면봉.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사바늘은 네이버에 구글에 30게이지 니들이라고 치시면은 제품이 나올 거예요. 30 영어 G 니들이라고 치면 되고요. 그러면은 상품이 여러 개가 뜰 건데 이 주사바늘 한 100개 담겨 있는 게 10,000원도 안 합니다. 안 비싸니까 그냥 사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거는 절대 재사용하면 안 돼요. 일회용이고요. 이거 아깝다고 재사용할 만큼 본인 피부를 아끼지 않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설마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좁쌀 여드름이 났다 그러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이 30게이지의 니들을 까서, 저는 지금 좁쌀 여드름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깨끗하게 씻었어. 여기 났다 하면은 바늘을 꺼내서 이렇게 잡아서 뽁 하고 찔러줍니다. 뽁 하고 찌른다는 게 딱 한 번만 찔러주시면 되고 깊게 찌를 필요 없이 그 위에 조금 구멍을 내준다는 느낌으로만 찔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찔러주시고 나면은 이제 면봉을 꺼내가지고 짠 부분을 이렇게 압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구멍을 냈기 때문에 압력이 나아져서 팍 튀어나오진 않을 거고 안에 차있던 좁쌀 여드름의 피지가 살짝 삐죽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로 씻어내주시고 닦은 다음에 그 부위 위에 동그란 듀오덤 하나 하루 정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깔끔하게 없앨 수 있어요. 너무 꿀팁인데요? 그죠? 이런 거 알려주시면 이제 손님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셀프로 압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100% 멸균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멸균적인 방법이 뭔지 아실까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균이 없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인데
사실 의사들은 6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멸균적으로 해야 한다, 멸균적이어야 한다 교육을 받고 병원에 가서도 조금만 더럽게 하면은 야 이 새끼야 하고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멸균적, 비멸균적에 대해서 되게 좀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려드린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깔끔한 방식으로 좁쌀 여드름 치료를 압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바늘로 찌르기 전에 네. 알코올솜 같은 걸로 네. 얼굴 한번 부위를 닦고 해도 네.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추천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게 알코올이라는 게 피부를 닦으면은 피부 장벽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따졌을 때 뭐가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알코올 솜으로 굳이 닦기보다 그냥 깨끗하게 세안하고 찔러주시는 게 오히려 알코올로 닦아서 수분을 다 뺏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병원이나 에스테틱에는 어떤 상황에 이제 좁쌀 여드름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만 해도 일반인들 피부에 큰일 날 리는 없어요. 사실 좁쌀 여드름 하나 압출하려고 피부과를 왜 갑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피부과를 가는 경우는 이제 좀 얼굴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많이 올라왔을 때나 아니면 스스로 케어를 해주기 어렵거나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인 방법을 써도 계속 자주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적인 치료도 있고 진짜 치료도 있는데 예방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주 올라오는 부위에는 연고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디페린겔이나 지금은 단종된 스티바에 이제 20 크림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되시죠. 이런 연고 처방이 가능해서 조금 자주 올라오는 부위에 이 연고를 받아서 잘 발라주면은 피지 분비량이 좀 조절이 되고요. 내가 얼굴 좀 전체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제대로 피지 분비량이랑 모공을 좀 손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온 여드름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고주파를 쏴줘서 제거를 해주는 아그네스 레이저 치료도 있고 얼굴 전체적으로 피지선을 좀 억제하고 모공을 줄여주는 골드 PTT 치료 이 두 가지 레이저 치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좁쌀 여드름이 좀 차오르다 못해 이제 붉은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 주사로 바로 가라앉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치료가 병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를 심하게는 아니지만 은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별건 아니지만 더 큰 여드름으로 그러다 못해 여드름 흉터로도 갈 수 있는 시향폭탄 같은 친구다 보니까 케어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 조절이랑 마킹 모공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조절, 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집에서 제가 혼자 그나마 깨끗하게 압출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거나 자주 올라와서 내가 근본적인 피부 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좀 더 멸균적인 방법의 압출과 필링 같은 관리가 있고 아니면 레이저, 아그네스, 골드 PTT, 연고 처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관한 주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만큼 관심을 갖고 치료하며 예방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총총총